자, 이번 시간에는 이제 금지 행위를 한번 좀 제가 정리를 해 드릴게요. 뭘 좀 정리할 거냐면, 일단 이제 금지 행위가 두 개가 이제 있다 그랬죠. 예. 그래서 누구에게 적용되어지는 금지 행위가 있죠? 예, 개공 등에게만 적용되어지는 금지 행위가 있고, 그 다음에 누구든지 적용되어지는 금지 행위가 있어요. 근데 이게 이제 작년에는 그냥 누구한테만 적용되어졌던 제도예요. 개업공인중개사 등에게만 적용이 되었었던 건데 이제 누구든지 적용되어지는 금지행위가 있다. 해서 이제 얘를 그 33조 얘가 이제 조문으로 따지면 33조인데 1항 금지행위, 이건 이제 2항 금지행위 이렇게 이제 또 출제할 수도 있을 것 같고 적용하는 대상이 누구냐 이렇게 물어볼 가능성도 매우 높죠. 이 두 개 섞어 가지고 이건 개업공인중개사 등에게 적용되는 거냐 아니면 누구든지 적용되는 거냐 이렇게 물을 수도 있고요. 자, 이제 항목을 좀 하나씩 보도록 하는데 제일 먼저 순서대로 한번 좀 간단하게 우리가 이제 채색한 것 좀 위주로 한번 적어 볼게요. 매매업을 하면 안 되겠죠, 그죠? 예, 매매업. 예. 근데 매매업을 하지 말라는 얘기는 무슨 업은 해도 된다는 거예요? 중개업. 예, 그럼 이제 중개업이랑 플러스 매매업을 하는 게 금지 행위라는 거잖아요. 예, 그러면 여기에서 중개업을 안 하면서 매매업을 하는 건 어때요? 그러니까 중개업을 하지 않고 매매업만 하는 거. 일단 다시요. 중개업을 안 하면서 매매업을 하는 거. 그러니까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닌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이나 저가 우리 중개업 지금 안 하고 있잖아요. 매매업 하는 거 어떠냐고. 해도 되는데 누가 매매업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개업공인중개사 등이 매매업을 하지 말아라 이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걸 왜 못하게 하는 거냐면 우리가 이제 개업공인중개사 등이 누구랑 같이 뭐랑 같이 매매업을 하게 되면 중개업이랑 같이 매매업을 하게 되면 매매업이라는 게 뭐예요? 사고 팔고 하는 거를 계속적이고 반복적으로 하는 거를 매매업이라 그러잖아요. 그쵸? 예. 그러면 누구랑 사고 팔고 하는 행위를 할 개연성이 높아요? 의뢰인하고. 그럼 누구랑 누가 거래하는 거를 법률적으로 안 좋게 생각하는 거예요? 개공과 의뢰인이 거래하는 거를 법률적으로 안 좋게 생각하는 거죠. 왜냐면 누가 월등히 지식, 경험, 정보가 많아요. 개공이. 예, 그러니까 개공이 폭리를 취하게 되고 의뢰인은 피해를 보기 때문에 아예 그런 개연성 자체를 차단하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예. 자, 그 다음에는 두 번째가 뭐냐면 무등록 중개업 영위자하고 그죠? 예, 무등록 중개업 영위자 등록 없이 협력하는 행위를 하지 말래요. 협력하는 행위. 대신 여기서 중요한 거는 그냥 아니고요. 뭐 하면서 하는 거. 알면서 하는 거. 알면서 하는 거를 하지 말아라 라는 거죠. 그러면 합법적인 개공은 누구하고만 협력해야 돼? 합법적인 개공하고만. 예. 근데 자꾸 누구랑 협력을 하게 되면 무등록 중개업 영위자하고 같이 자꾸 협력을 하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길 수 있죠? 시장에서 누가 근절되지 않아요. 무등록 중개업 영위자가 근절되지 않을 수밖에 없잖아요. 자꾸 협력을 하니까. 협력을 한다는 게 뭐예요? 이 사람한테 무등록 중개업 영위자한테 합법적인 개공인 물건을 대주는 거야. 또는 손님을 대주거나 이렇게 하면 이 사람이 근절되어질 수가 없기 때문에 이런 어떤 그 행위 자체를 금지 행위로 하겠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금품 초과 수수하지 말라 그랬죠. 금품을 초과해서 수수하는 행위, 금품 초과 수수. 얘가 특별히 좀 중요한 금지행위라고 그랬어요. 금품 초과 수수. 자, 그럼 여기서 금품이라고 하면 한자어 그대로 한번 생각해 봐요. 금자는 세금자예요. 그러면 돈을 생각하시면 되고 품자는 금품할 때 한자로 이렇게 쓰거든요. 그럼 품자는 무슨 품자예요? 물건. 그러니까 뭐나 뭐를 받지 말으래. 돈이나 물건 이런 거 받지 말으래. 그러면 향응은 받아도 돼? 향응? 뭐 술 얻어먹고 이런 거. 이런 것도 다 뭐든지 대가성 있는 걸로는 그 어떤 것도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과거에 출제됐던 거 예를 좀 하나만 들어봐 드릴게요. 보수 플러스 행운의 열쇠를 받았다 이렇게 나온 적이 있었어요. 행운의 열쇠. 이거 받으면 돼, 안 돼? 왜 안 돼요? 행운의 열쇠를 보통 선물을 할 때 뭘로 만들어요? 금. 딱 걸린 거잖아. 그러니까 이런 거
받으면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재작년에는 지분을 받았다라고 나온 적이 있었거든요. 지분도 받으면 안 되겠죠. 이게 금전적 가치가 있는 것들이기 때문에 뭣도 받아서는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우리가 중개하려고 하는 물건이 아파트인데 60평짜리 아파트였는데 거기에 BTS 멤버들이 거주한대. 그걸 중개하게 되었어요. 자, 그러면 이제 보수는 당연히 받았고요. 그 멤버 전원한테 멤버 전원이 사인한 CD를 받을 거예요. 받아도 된대 안 된대? 중개 보수 플러스 BTS 멤버 전원이 사인한 CD 받으면 안 되겠죠. 왜 안 돼요? 그것도 품에 들어가잖아요. 예, 그러면 BTS 멤버한테 사인 받고 싶어요. 너무나. 예,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응? 내가 뭐를 하나 사서 CD를 사서 이거 사인해 주세요. 이건 상관은 없는데 사인이 되어진 CD를 받는 게 물건을 받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어떤 것도 받으면 안 된다. 그럼 여러분 속으로 생각할 때 야, 그럼 뭐 그냥 CD 같은 거는 그냥 팬 입장에서 받으면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런 걸 허용하기 시작하면 다 허용해 줘야죠. 뭐든지 다. 예, 그러니까 그 어떤 것도 받아서는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초과라는 것은 어떤 걸 초과하는 거를 말해요. 법정 한도, 다음 주에 이제 그거 배울 건데 법정 한도를 뭐하는 금품, 초과하는 금품을 받아서는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가 뭐냐면 뭐죠? 네 번째가 판단을 그르치게 하는 행위. 그렇죠? 판단을 그르치게 하는 행위.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안 팔아야 될 물건을 싸게 팔게 만든다든지 아니면 안 사야 될 물건을 뭐 비싸게 사게 만든다든지 이런 거를 얘기하는데 여기서 한 가지 좀 유의하실 거는 뭐가 있냐면 부작위, 그러니까 여기는 뭐 예를 들자면 자기도 들어가지만 부작위도 들어간다. 자기, 부작위 모두 포함. 부작위라는 거는 무슨 얘기냐면요, 응당해야 할 일을 말해요. 응당해야 할 일을 안 하는 것도 부작위 금지행위예요. 그럼 예를 하나만 들어볼게요. 의뢰인이 시세를 잘못 알고 있어요. 아주 싼 시세로 알고 있거든요. 바로 잡아줘야 된다, 아니면 바로 잡아줄 필요 없다? 바로 잡아줘야 되는데 그걸 바로 잡아주지 않으면 뭐에 의한 금지행위가 되는 거예요? 부작위에 의한 금지행위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자기라는 건 뭐냐면 적극적으로 거짓말을 하는 거. 그러니까 만약에 뭐 같은 걸 속이는 거예요. 시세를 속인다든가 무슨 물건에 대한 하자가 있는데 없는 것처럼 속인다든가 이렇게 중요한 부분에 대한 판단을 그르치게 하는 행위를 금지행위라고 이렇게 보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다음에가 뭐예요? 증서매매업 뭐 이렇게 있는데 증서매매업. 자, 여기서 이제 증서 좀 중요한 표현인데요. 이 증서가 뭔가를 좀 잠깐 설명을 드려요. 이쪽에다 한번 적어볼게요. 이건 별도로 사례를 하나 드릴게요. 증서 이퀄 뭐 아니다 이렇게 볼 수 있다 그랬죠? 중개 대상물 아니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다 그랬는데 증서는 뭐가 증서에 들어가는지 한번 소개할게요. 증서는 대표적으로 청약 통장 같은 것들이 여기에 들어가요. 그러면 자, 청약 통장은 통장 자체가 중개대상물이에요? 중개대상물 아니에요? 중개대상물이 아니죠. 그러면 이거를 거래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지. 이거를 그러면 거래하거나 이거를 뭐 하는 사람들, 매매업으로 하는 사람들을 이제 처벌하겠다는 얘기인데 개업 공인중개사 등이 이거를 매매업하게 되면 무슨 업에 들어간다? 금지행위 들어간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러면 이 청약통장은 중개대상물이 아니니까 중개대상물이 되어가고 있는 과정에 들어가는 거지 중개대상물은 아닌 거예요. 청약통장은 주로 뭐를 통해서 거래가 많이 이루어질 것 같아요? 청약통장 전봇대를 통해서. 그 전봇대에 보면 청약통장 맨 위에 딱 돼 있고 바로 밑에 뭐 삽니다. 삽니다 밑에 삽니다 밑에 뭐라고? 팝니다. 그리고 밑에 전화번호. 아주 심플하게 딱 네 줄만 딱 적어 놓죠. 근데 그거에다가 전화하면 누가 전화 받을 확률이 많아요? 개업공인중개사. 근데 이런 거를 하게 되면 뭐가 된다는 거예요? 금지 행위가 된다는 거죠. 해서 이제 이 청약통장을 뭐 한 3, 40개씩을 사가지고요. 이제 청약통장을 살 때
가산점이 높은 거 아니면 낮은 거. 높은 거, 뭐, 가령 65점 뭐 이상 넘는 거, 뭐 80점 가까이 되는 거, 이걸 막 3, 40개 사가지고, 가령 우리 최근에 그 신도시 분양한 데가 어디가 있어요? 위례 신도시 같은데? 예. 그래서 위례 신도시 같은데 한 뭐 30개씩 사가지고, 청약 통장을, 이거를 다 이제 청약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가산점이 높은 사람들 걸 샀으니까, 당첨이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당첨이 됐을 거 아니에요. 이 당첨된 상태에서 얼마 정도 팔고 받고 넘겼냐면 5천에서 1억 정도. 위례 신도시 같은 경우 대표적으로. 그러면 통장 하나에 얼마의 정도 이렇게 거래했냐면 65점 넘어가는 거 3천만 원 정도에. 예, 그러니까 3천만 원에 이걸 사서 당첨돼 가지고 이 당첨된 지위 자체를 팔면 한 2배나 3배 장사를 하는 거예요. 예, 그러면 괜찮은 거야, 안 괜찮은 거예요? 괜찮은 거지. 근데 누가 괜찮지 않아요? 응? 여기 수익이 이제 생기잖아요. 예, 근데 수익이 생겼는데 뭐를 못 하는 거예요, 지금? 과세를 전혀 못 하잖아요. 국가나 지자체 봤을 때 해서 이런 것들은 국가나 지자체가 보면 절대 해서는 안 되는 짓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원천적으로 뭐 할 수 없도록 거래나 매매할 수 없도록 통장 자체도 불법이고요. 당첨된 상태에서 거래하는 것도 불법이에요. 그러면 언제 이후부터는 거래해도 상관없어요. 등기 말고 등기 되기 전에 우리 저 건설회사하고 계약서 쓰고 그다음에 동호수가 이렇게 특정되어진 상태를 세자로 뭐라 그래? 분양권. 분양권 상태에서부터는 계약을 해도 상관은 없는데 그 전에는 모두 뭐로 보겠다는 거예요? 증서. 그러니까 분양권 상태에서는 국가나 혹은 지자체가 과세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국가가 봤을 때 억울할 게 없는데 이 당첨권이나 통장 상태, 증서 상태에서 거래하게 되면 과세를 못하니까 이걸 애초에 못하게 하는 것이고 이런 행위 자체를 무슨 행위로 보겠다라는 거죠? 금지 행위로 보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직접 거래 쌍방대리. 요거 이제 직접 거래 쌍방 대리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직접 거래는 사례를 하나 좀 드릴게요. 직접 거래 사례 한번 드리겠습니다. 이 사례를 잘 듣고 직접 거래라는 게 이런 거구나 한번 판단해 보세요. 토지가 하나 있는데 갑이 이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소유자입니다. 근데 개공한테 왔어요. 개공한테 와서 이거를 10억에 매도해 달랍니다. 10억 매도. 근데 개공은 이 토지를 자기 영업 바운더리 안에 있는 토지라서 시세가 얼마가 나가는지를 잘 알고 있는데 사실은 시세가 20억쯤 나가는 토지예요. 자, 그러면 부작위에 의한 금지행위도 우리 처벌받는다 그랬죠? 그러면 시세를 잘못 알고 있는 의뢰인한테 개공은 뭐 해줘야 할 의무가 있어요? 설명해줘야 될 의무가 있고 이거 말 안 해주는 것도 4번 금지행위에 걸리는 거예요. 근데 이제 설명해 주었어요. 얼마 나간다고? 20억 나가는데 10억에 파는 거는 좀 무리가 있다라고 당신이 판단을 그르치게 하는 행위입니다. 라고 알려주었는데 갑이 뭐라고 하냐면 자기도 알고 있대요. 알고 있는데 10억에 그냥 팔아달래. 대신 조건은 오늘이 월요일이잖아요. 이번 주 금요일 날 은행 마감 시간까지 뭐 해달래. 10억을 모두 입금해주는 조건. 그러니까 일주일 동안에 일주일도 아니죠. 5일 동안에 10억 입금하라는 조건이에요. 그럼 조건은 좀 까다로운 조건이 안 까다로운 조건이에요. 까다롭죠. 일주일 동안에 10억을 마련해야 되니까. 자, 그럼 여러분 같으면 평상시 나한테 잘해준 투자자가 있었어요. 을이 있었는데 을한테 이거를 알선하겠어요? 아니면 여러분이 직접 사드리겠어요? 물론 돈은 있다고 치고. 응? 적금 들어오는 거 10억짜리 있거든요. 그거를 깨 아니면 손님한테 알선해. 심정적으로 봤을 때 내가 이거 사고 싶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매수를 하게 되고 알선을 안 하게 되면 이걸 무슨 거래라고 한다? 직접 거래라고 한다. 이거는 뭐 굉장히 기회가 하나 온 거잖아요. 근데 이러한 기회가요. 제가 지금 극단적으로 한 50% 정도 싸게 이렇게 나온 물건을 예를 들었는데 50이든 30%든 약간 DC에서 나오는 급금매 물건이 개공들한테 1년에 한두 건씩은 반드시 잡혀요. 왜 반드시 잡히냐면요. 이 사람은 왜 50%나 싸게 지금 10억이나 싸게 물건을 내놓는 걸까요? 뭔가 필요한 거죠. 돈이 급한 거예요. 뭐 때문에 돈이 급하겠어요, 이 사람은? 뭐, 뻔하죠, 뭐. 사업하는데
어음 발행했는데 이번 주가 어음 마지막 그 막는 기간이에요. 예, 그러면 이거 만약에 막지 못하면 어떻게 해? 어음 부도 나면 나 뭐 징역 가야 되는 이런 상황이라고 하면 이거 팔을 수밖에 없죠. 또는 이 사람 아들이 있는데 사고 친 거예요. 근데 사고를 쳤는데 무슨 사고를 쳤냐면 합의금이 필요한 사고야. 그래서 이번 주까지 합의금 못 들어가면 아들이 구속될 상태야. 그러면 아들을 살릴래요? 아니면 토지를 살릴래요? 토지 아들. 예, 그래서 이제 아들을 살릴 수 있잖아요. 예를 들자면 그러면 이런 거 싸게 내놓는다고. 그럼 이거를 사들이는 거 자체를 안 좋게 생각하는 거예요. 예. 자, 누구를 처벌한대? 이 세 사람 중에서 개공. 얘만 몇 년 몇천 3년 3천으로 처벌을 얘만 하겠다는 거죠. 얘는 처벌할 일이 없으니까.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요, 금지 행위가 강행 규정이거든요. 강행 규정이에요. 반드시 지켜야 되는 건데 이 거래의 사법상 효력이 시험에 되게 잘 나와. 이 사법상 효력. 예, 그러면 이 사람이 최악의 경우 몇 년 몇 천의 형벌을 받게 되죠. 3년 3천의 형벌을 받게 되잖아요. 그러면 징역을 3년 동안 갔다 왔다고 치죠. 정말 재수 없어가지고. 그죠? 그러면 이 토지는 남아있어? 아니면 안 남아있어? 남아있죠. 왜 남아있어요? 이게 직접 거래의 사법상 효력은 유효하다라는 거죠. 유효하다. 예. 여기 시험에 되게 잘 출제된다는 거죠. 그래서 요 얘기를 좀 간단하게 정리를 해드릴게요. 우리 공법상의 규정이 강행 규정이라고 하는 게 있고요. 이거에 좀 상대적으로 무슨 규정이냐면 임의 규정이라는 게 있어요. 임의 규정은 오늘 우리 하나 보신 게 있었는데 전속 중개 계약의 원칙적인 유효 기간이 몇 월이었죠? 3월. 예, 근데 그거 안 지켜도 되나요? 예, 안 지켜도 돼. 그러면 이건 강행 아니면 임의? 임의 규정. 그런 게 임의 규정이에요. 그럼 강행 규정은 그걸 반드시 지켜야 하고 지키지 않았을 때 처벌의 문제라든가 효력이 무효로 만들어지는 게 이제 강행 규정인데 여기는 다시 두 가지로 나눠져요. 어떻게 나눠지냐면 효력을 발생하는 규정, 그래서 효력 발생 규정이라고 부르는 것과 다른 하나는 단속 규정이라고 부르는 게 있는데 뭔 차이가 있냐면 효력 발생 규정은 효력 자체를 뭐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발생시키지 않겠다. 예. 그러니까 이거는 뭘로 만드는? 무효로 만드는 규정을 효력 발생 규정이라 그래. 그러니까 해봐야 효력이 없는 거. 해봐야 효력이 없는 거. 근데 단속 규정은 단속은 하되 이미 벌어진 일에 대해서는 어쩔 수 없다라고 보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에서 갑이 이거를 개공이 사들이는 거는 개공 신분에서는 잘못된 일이지만 갑은 이거를 꼭 팔아야 할 입장인가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 거래의 안전을 위해서 이걸 무효로 만들지는 않겠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여기는 유효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이 단속 규정은 뭐다? 유효하다. 예. 그러면 직접 거래는 유효한 걸로 봐서 강행 규정 중에서 효력 발생 규정 아니면 단속 규정? 단속 규정이에요. 이게 시험에 굉장히 잘 나오니까 기억하고 계시라고요. 판례. 자, 그러면 이제 민법 시간에는 여기까지만 다루잖아요. 예. 그런데 우리는 공법적 성향이 매우 강한 법이다 보니까 뭐의 문제도 생겨? 예, 처벌도 당연히 생기는 게 강행 규정이다 이거죠. 그럼 임의 규정은 처벌 없어요. 그런 거 없고. 예, 그렇게 좀 정리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시험에 좀 잘 나오는 거 두 개를 좀 소개할 건데 이 사람이 처벌을 감수해 가면서까지 직접 거래를 해야 되잖아요. 지금 그죠? 예. 근데 이 그림에서 잘 보시면 처벌도 안 받고 직접 거래를 할 수 있는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예. 그러니까 직접 거래 회피 방법이라고 보면 돼요. 자, 여기 그림상에서 한번 판단해 보세요. 직접 거래 회피 방법. 이것도 시험에 잘 나오거든요. 직접 거래 회피 방법. 직접 거래를 직접 거래라고 우리 이제 말하자면 보지 않는 그런 방법이 두 가지가 있어요. 손님의 물건을 사들이고도 처벌도 안 받는. 첫째, 의뢰를 안 받을 수는 없고 가져왔잖아요. 예, 가져왔으니까. 얘한테 허락을 받는 거는 안 돼요. 참고로. 허락이나 동의 가지고 사들이면 이것도 직접 거래가 됩니다. 허락이나 동의 안 돼. 이 사람한테 해주면 돈이 안 되잖아. 그러니까 내가 사들이면서 처벌 안 받는 방법이 두 개가 있다니까요. 네. 손님하고 내가 어디로 건너가? 다른 중개사무소. 한번 적어볼게요.
어디로 건너간다고요? 다른 계공한테 중개를 통해 거래하면 이건 직접 거래가 아니에요. 그리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신분을 바꿔버린 거잖아요. 계공이 아니라 옆집 계공의 손님이 되어지는 거니까 그게 첫 번째 방법이고, 또 하나는 사람을 바꾸면 되죠. 내가 제일 믿을 수 있는 사람 이름으로 사는 거야. 물론 돈은 내 돈이고. 그럼 내가 제일 믿을 수 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가족 중에서도 되는 가족이 있고 안 되는 가족이 있어요. 법적으로. 가령 부모님이나 자녀 이름으로는 하면 돈이 내 돈이라는 가정하에 여기가 만약에 부모님이나 자녀 이름을 하게 되면 그게 뭐가 돼? 명의신탁 내지는 증여가 되니까 이걸 싸게 사는 의미가 없잖아요. 그럼 딱 한 사람밖에 안 되는데 그게 누구예요? 배우자. 배우자 명의로 거래하는 방법이 있겠죠. 그러면 돈은 내 돈이고 명의를 배우자 이름으로 대도 돼요? 그건 명의신탁으로 보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건 허용이 되어지는 부분이니까 딱 누구는 관계없다. 배우자만 가능하다. 여기서 말하는 배우자는 지금 사귀는 단계의 배우자는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그럼 어떤 배우자만? 법률론이 뭐죠? 그러니까 법률론은 어떤 법률론을 말해? 혼인신고된. 혼인신고된 배우자만 가능해요. 그래서 명의신탁은 혼인신고된 배우자에 한해서만 허용이 됩니다. 자, 그러면 직접 거래에 대한 설명을 드렸고요. 쌍방대리라는 건 뭐냐면 이건 말로만 한번 설명하면 들어볼게요. 쌍방대리라는 거는 양쪽을 대리하는 건데, 자, 매매계약서를 쓰는 과정이에요. 매매계약서 쓴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럼 매매계약서를 쓸 때 계공이 쓰는 경우 세 사람이 모여야 되죠. 누구 모여야 돼? 매도, 매수, 계공. 근데 그 매매계약서를 쓸 때 계공 혼자 쓰는 거야. 누구도 없고 누구도 없이. 매도인도 없고 매수인도 없이. 왜냐하면 둘 다 바쁘다는 거예요. 그래서 둘 다 위임을 받아서 계공 혼자 계약서를 쓴다. 그러면 잘 생각해요. 그 광경을. 계공 혼자서 계약서를 쓰면 계공이 어떻게 할 개연성이 매우 높아요. 어느 한쪽에 치우쳐서 유리하거나 불리하게 만들 가능성이 높죠. 그거 자체를 애초에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 쌍방대리는. 그러면 한쪽만 대리하는 거는 상관없고, 자, 그 다음에 투기 조장하는 행위. 투기 조장 행위. 자, 여기서 투기 조장하는 행위도 사례를 좀 하나만 들려드릴 건데요. 투기 조장하는 행위는 이런 개념이에요. 자, A가 B에게 매도하고 B는 다시 C에게 매매했다고 한번 가정해보죠. 등기 어떻게 넘어가야 정상적으로 넘어가는 거죠? 등기가 순차적으로 누구에서 누구에게로? A에서 B로 등기 한번 넘어가야 되고, 또 B에서 C에게로 등기를 넘어가야 돼. 그래야 국가하고 지자체가 과세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A에서 C까지 넘어가는 이 과정 중에서 이 등기를 생략하자라고 조장을 해버리는 거야. 누가? A는 B 알고 B는 C를 알지만 A가 C를 모르잖아요. 근데 이걸 모두 아는 사람이 있어. 누가? 계공이. 그래서 이들을 조장을 시켜서 등기를 어떻게 하자? A에서 C에게로 넘기자라고 이렇게 조장을 하는 거지. 어차피 이 등기 할 필요는 없으니까. 왜? 이렇게 넘어가면 결과적으로 등기가 지금 누구한테 가 있어요? C한테 가 있으니까. 이 등기 유효 무효? 등기. 자, 지금 이렇게 가나 누구한테 가 있죠? C. 이렇게 되어지는 거를 실체적 권리관계와 부합하다 그래. 그러니까 실체적 권리관계와 부합하다는 게 뭐예요? C한테 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등기는 유효 무효? 유효합니다. 물론 처벌을 받아야 돼. 그렇지만 등기는 유효하다. 얘도 좀 시험에 잘 나오고. 자, 그러면 여기서 누구를 금지행위로 처벌하겠다는 거예요? 이렇게 A, B, C는 투기를 한 거예요. 세금 빼먹었으니까. 그러면 계공은 뭐 한 거야? 이걸 조장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조심할 거는 투기를 했다라는 게 아니라 조장하는 거. 조장하는 걸 하지 말란 얘기지. 조장. 그럼 계공이 이거를 조장한 걸로 보고요. 계공을 몇 년 몇 천으로 처벌하겠다는 거냐면 3년 3천 이렇게 이제 처벌을 하겠다는 거예요. 물론 얘도 처벌을 하기는 하는데 얘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받아야 되는데 요거는 뭐하고 똑같으냐면
명의 수탁제하고 동일하거든요.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미등기 전매 이렇게 나오면 3년 1억 이건 나중에 이제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고 일단 우리는 얘만 좀 기억해 주세요. 이걸 뭐 하는 행위를? 조장하는 행위를 뭐로 보겠다? 금지 행위로 보겠다. 네. 그다음에 이제 여덟 번째가 뭐냐면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 네. 그러니까 말 그대로 뭐 가지고 장난하는 행위. 네. 시세 가지고 장난하는 행위. 뭐 이런 거.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뭐냐면 뭐를 구성하여 단체를 구성해서 중개를 제한하거나 그다음에 중개를 뭐 하는 행위. 뭐 이렇게 뭐 방해하는 거 뭐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건데 여기서 포인트는 단체를 구성한다가 중요합니다. 단체. 그럼 여기서 단체를 구성하는 주체가 누구죠? 누가 구성해? 그러니까 누구나 다 단체를 구성하는 거 아니면 개업공인중개사 등이 구성하는 거예요. 개업공인중개사 등이 구성을 해가지고 말하자면 다른 계공의 어떤 중개를 제한하거나 방해하는 행위를 이 단체를 처벌하겠다는 거죠. 그러면 가령 뭐 노량진에 뭐 노량지회가 있다. 예를 들자면 그러면 그 지회가 신규 계공이 뭐 하는 행위를 진입하는 행위를 만약에 제한한다거나 방해하면 이 단체를 처벌하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이 단체를 담합행위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데요. 담합한다는 게 무슨 얘기예요? 이제 자기들이 힘을 모아가지고 이제 그 힘없는 뭐 이런 사람들을 이렇게 그 제한하거나 뭐 어떤 불이익을 주는 건데 이건 독일어에서 나온 건데요. 카르텔이라고 하는 말에서 유래한 거예요. 담합행위. 우리나라 말로 담합, 우리 독일어로는 카르텔이라고 하는데 이 담합행위가 어디에서 유래됐는지 그 유래를 좀 잠깐 말씀드려볼게요. 독일은 우리나라하고 똑같이 군대가 있었었는데 징병제였었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제 징병제가 뭐예요? 군대에 이렇게 강제로 이렇게 끌려가는 우리도 강제로 끌려가잖아요. 징병제. 예. 근데 이제 남자애도 끌고 가고 여자애도 끌고 가고 독일은 유럽은 대부분 징병제는 다 남녀 다 전부 이렇게 끌려가는데 같이 근무를 하면 좀 문제가 생기잖아. 남녀 군인 이렇게 따로따로 이제 이렇게 근무를 하게 만들었는데 어떤 여자 군인 한 명이 나는 뭐라고 속이고 군대에 입대했어요. 남자라고 속이고 여군이 남군하고 같이 생활을 하게 된 거예요. 속이고 그런데 남자 군인이 한 일주일 열흘 이렇게 같이 생활하다 보면 남자인지 여자인지 금방 알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걸 알았는데도 불구하고 남자 군인들이 아무도 신고를 안 했어요. 그 몇 년 동안 그 복무 기간 동안 그래갖고 그냥 제대를 해버린 거야. 근데 왜 남자 군인들은 신고를 안 했을까요? 응? 왜 안 했냐면 이제 좋으니까. 예. 근데 침묵의 카르텔을 한 거예요. 여기서 유래된 거야. 그러니까 가만히 있는 거 이런 것도 전체적인 힘으로 이걸 지켜준 거지 말하자면 이런 걸 침묵의 카르텔이라고 하고요. 이렇게 다수의 힘을 빌려서 어떤 일개인을 말하자면 제한하거나 방해하는 행위를 금지행위라고 했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누구든지에게 적용되어지는 금지행위가 있는데 요거는 5가지가 있었는데 이거는 어떤 그 시세에 뭐를 줄 목적으로요? 부당한 영향을 줄 목적으로 누구를 이거를 방해하거나 제한하는 행위를 하지 말라는 거죠. 개업 공인중개사 등 개업 공인중개사 등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이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자, 그럼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이렇게 9가지는 누가 금지행위를 하는 거를 말해요. 개업공인중개사 등이 하는 거고 이거는 이런 목적으로 개업공인중개사 등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를 얘기한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형벌을 한번 좀 확인해 볼게요. 형벌이 아까 1년 1천하고 3년 3천 있다 그랬죠. 근데 1년 1천에 들어가는 게 이제 몇 개밖에 안 되냐면 4개밖에 안 되죠. 몇 호에서부터 몇 호가 1년 1천이죠? 요렇게 하나, 둘, 셋, 4개. 요렇게가 1년 1천에 들어갑니다. 그렇죠? 요렇게. 그럼 나머지는 전부 뭐예요? 전부 3년 3천에 들어가는 거니까 형벌 같은 것도 좀 잘 구분해서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제가 볼 때
굉장히 비슷한 것들이 좀 있어요. 예를 들자면 이 판단을 그르치게 하는 행위하고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는 행위하고 굉장히 비슷해요. 예? 예, 그러니까 얘랑 얘랑은 형벌이 다르기 때문에 어떻게 구분하셔야 되냐면 이 판단을 그르치게 하는 행위 이렇게만 나오면 이건 몇 년 몇 천이에요. 1년 1천. 근데 만약에 뭐에 대해서 시세에 대해서 판단을 그르치게 했다. 시세에 대해서 이러면 이거는 몇 년 몇 천이야. 3년 3천으로 이렇게 이해하시라고요. 그 다음에 얘랑 또 뭐가 또 굉장히 유사한 또 헷갈릴 수 있냐면 얘랑 좀 헷갈리잖아요. 근데 이건 어떻게 구분하셔야 되냐면 이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미친다는 거는 누가 누구한테 이런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미쳤다는 거예요. 개업, 공인중개사 등이 누구한테? 의뢰인한테 영향을 미친 거고, 요거는요 오히려 누구든지 누구에 대한 어떤 영향, 개업, 공인중개사 등에 대한 영향을 미치는 행위들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요거는 좀 다른 어떤 그 내용이라는 거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금지행위가 아무튼 굉장히 중요한 그런 행위들이기 때문에요. 잘 좀 정리해 주셔야 할 겁니다. 218페이지 한번 와볼까요? 네, 218페이지. 여기 부속 규정이 좀 몇 개 있어서 그것만 좀 간단하게 정리하고 마치도록 할게요. 218페이지 3번에 보면 부동산 거래질서 교란행위 신고센터의 운영. 1번 국장은 부동산 거래질서 교란 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부동산 거래질서 교란행위 신고센터를 설치 운영할 수 있다. 신고센터는 다음의 업무를 수행한다라고 해놓고 거래질서 교란행위 신고 및 접수, 그 다음에 신고 사항에 대해서 조사, 조치 이런 거, 그리고 신고인에 대한 신고사항 처리 결과의 통보, 이런 것들을 이제 신고센터에서 할 건데,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여기에서 가령 시세 같은 경우에는 거래 질서를 좀 교란시키는 행위라고 볼 수 있어 없어요? 있죠. 이런 시세에 대한 영향을 미치는 거, 그런 것들을 할 수 있는 신고센터를 운영하겠다는 거예요. 신고할 수 있는 신고센터를 운영할 건데 하나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누가 이거를 운영하는 거? 국장. 다른 거는 크게 중요한 것 같진 않고 국장. 이것도 새롭게 만들어진 거고요. 정확히는 언제부터 이 센터를 설치 운영할 거냐면 2월 21일부터. 지금은 없는 제도입니다. 국장이 이거를 운영할 거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아직 시행령이 만들어지질 않아서 이건 이제 나중에 시행령이 나와야 이걸 국장이 직접 위탁할 건지 아니면 다른 외부 기관에 위탁을 줄 건지 그거는 이제 나중에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고, 이제 금지행위 제재 쪽에 가봤더니 형벌이 1년 1천이 있는 게 4개가 있고 3년 3천에 들어간 건 나머지 전부 다 3년 3천에 들어가는 거 맞죠? 그죠? 예. 그리고 이제 오른쪽 219페이지에 오시면 딱 중간에 보면 행정처분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그 행정처분이라고 하는 거에다가 채색 하나 해주시고요. 별표를 좀 한번 잡을게요. 그리고 제목 옆에다가 행정처분 제목 옆에다가 가로를 하나 열어주신 다음에 뭐 아니면 뭐를 말하냐면 취소 아니면 정지를 말하는 거예요. 이거 두 가지를 합쳐서 뭐라 그런다? 행정처분이라고 한다. 취소 아니면 정지를 행정처분이라고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뭐를 좀 우리 보셔야 되냐면 칠판을 잠깐 볼게요. 개업, 공인, 중개사 등에게 행정처분, 다시 말씀드리면 취소나 정지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왜냐면 있으니까. 근데 누구든지한테 행정처분을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행정처분은 여기만 오는 거예요. 여기한테만 행정처분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그쵸? 근데 여기서 또 조심하실 거는 누구는 또 행정처분이 없어. 그러니까 개공, 소공, 중개보조원 중에서 중개보조원은 또 없어. 왜 없어요? 없으니까요. 그래서 중개보조원은 뺍니다. 또 중개보조원 제외 없기 때문에 누구든지한테는 행정처분을 할 수 있다 없다? 여기서 말하는 누구든지라는 거는 맘카페라든가 이런 거 얘기하면 생각하면 되잖아요. 그러면 맘카페에다가 등록 취소 이런 거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행정처분이라는 개념 자체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럼 여기는 뭐만 있어? 형벌만 있는 거지. 형벌. 행정형벌만 있지 여기는 행정처분은 따로 없다. 자, 그럼 이제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뭘 정리를 하냐면 개공하고 누가 금지행위를 하게 되면
소공이 금지행위를 하게 되면 행정처분 받는 거 맞죠? 예, 그럼 이거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개공이 했을 때, 소공이 했을 때. 자, 개공이 하면 이제 느낌적으로 한 번만 답변해 주세요. 절취가 있고 절대적 등록 취소가 있고 상대적 등록 취소가 있어요. 어떤 걸로 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절취, 상취 중에서. 느낌은 절취잖아요. 이게 다 형벌이 있으니까. 예. 근데 이게 의외로 상대적 취소로 되어 있어서 이게 굉장히 중요해. 별 3개짜리. 자, 개공이 금지 행위를 하게 되면 절대적 취소 아니면 상대적 취소? 상대적 취소. 그럼 상대적 취소라는 거는 등록을 반드시 취소한다 아니면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라는 거 기억하시고, 물론 안 할 수도 있다는 얘기지. 그리고 소공은요, 금지 행위를 했잖아요. 그러면 자격 취소, 자격 정지 중에 하나를 답변하셔야 돼. 자격 취소, 자격 정지 둘 중에 하나야. 응? 취소, 정지. 취소는 너무 세죠. 취소 취소하면 이거 너무 세잖아. 그러니까 여기는 자격 정지로 갑니다. 대신 이제 이 자격 정지가 개월수가 최대 몇 개월까지 가능하다고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6개월? 6개월짜리로 가요. 제일 세게 갑니다. 얘도 별 2개. 그래서 이제 내용도 되게 중요하지만 이런 행정처분 쪽에서 내용이 정말 중요하니까 완벽하게 여러분 걸로 알고 계셔야 돼요. 다시 한번요. 금지 행위를 개공이 하게 되면 어떻게? 상대적 취소. 그 다음에 소공이 하게 되면 자격 정지예요. 취소 아니라는 거 주의하시라고요. 예. 자, 여기까지가 이제 금지 행위에 대해서 쭉 보셨고, 올해 31회 시험에서는 가장 중요한 내용을 지금 보신 거예요. 예. 그리고 오늘 우리 수업 진도 나갔던 부분에서 중요한 것들 되게 많죠. 전속중개계약 중요했고, 확인설명서나 확인설명 파트도 중요하고, 얘도 중요합니다. 자, 이제 마치도록 하고요. 우리 돌발 퀴즈 하나만 좀 드리고 마치도록 할게요. 오늘 돌발 퀴즈는 조금 어려운 거 드리려고 하는데, 잘 한번 맞춰보세요. 확인설명서에 보면 기본이 있고 세부 확인사항이 있죠. 세부 확인사항 쪽에 보면 1조 소음 진동, 그죠? 1조 소음 진동, 이 3가지를 묶어 놓고 뭐라고 부르느냐. 힌트 4글자. 자, 다시 1조 소음 진동, 이 3가지를 묶어 놓고 뭐라고 부르느냐. 힌트는 4자입니다. 답을 얘기하시면 안 돼요. 자, 1조 소음 진동을 묶어 놓고 부르는 말 4자. 그리고 오늘 돌발 퀴즈입니다. 자, 여러분 다음 주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